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부상 명단이 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렇게 많은 부상자 명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현재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지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442에서 토트넘, 특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면에서 진짜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이 해결되면은 토트넘이 조금 더 나은 팀이, 사실은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EPL 최초의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원래 원하는 베스트 11을 이제 442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카리오를 일단 이제 키퍼에 두고, 수비진에는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벤탄쿠르, 비수마, 앞쪽에는 이제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 그리고 솔랑키. 저는 사실은 이 구성에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클루셉스키를 측면에 쓰는 게 정말 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인데, 측면에 사실은 이제 좀 폼이 좋은 존슨이 뛰게 된다면은 클루셉스키를 중간으로 옮기면서 메디슨이랑 이제 가오리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일단은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제 리버풀전에 내세운 선발 명단은 이랬습니다. 키인스키 키퍼, 일단 새로 들어온 키퍼죠. 그리고 이제 제드 스펜스, 데이비스, 단소, 그레이.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에서는 벤턴크랑 비수마가 있었지만 사르가 이제 뛰었고, 사르도 사실은 아주 나쁘지 않은 자원이긴 합니다만 어린 선수이긴 하죠. 그리고 손흥민,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버풀전은 또 이제 베스트 11이랑 바뀐 선수가 이제 7명이나 되는데, 근데 이제 리버풀전 다음에 아스톤 빌라전은 또 어땠냐?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이제 그레이, 베르발, 포로, 무어, 클루세스키, 손흥민, 텔 이렇게 7명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전 경기에 뛰지 않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었는데 이제 중앙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드백으로 뛰다가 센터백이 되었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윙어로 뛰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전방 공격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노란색으로 된 선수들은 이제 원래랑 포지션이 달라진 케이스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선수들, 그러니까 텔, 베르발, 포로, 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번에 새롭게 또 출전하는, 그러니까 이 리버풀전에 뛰지 않고 그 전경기에 뛰지 않고 갑자기 출전을 또 하게 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팀이 최대한 좋은 경기를 펼치려면은 사실은 변동이 좀 적어야 됩니다. 변동이 적어야 되고, 케미스트리, 소위 이제 이 팀원들 간의 어떤 이 반응 같은 것들이 최대한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사람 수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심지어 포지션도 바뀌면서 이 선수들이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토트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토트넘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경기력이 안 좋은가? 물론 요즘에 이제 경기력이 안 좋기는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굉장히 요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EPL에서는 거의 저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토트넘은 14위인데 득실차가 플러스 11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득점한 것이 실점한 것보다 이제 11골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득실차가 마이너스 17입니다. 즉 토트넘이랑 무려 28개의 득실차가 나는데 이제 순위 차이는 단 하나밖에 되지 않는 요상한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승점 차이는 안 납니다. 승점 27점으로 동률인데 불구하고 골득실 차이가 승점보다 더 많이 나는 이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EPL에서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실 토트넘의 플러스 11이라는 득점 차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상위권에 있는 포레스트, 맨시티, 뉴캐슬, 본머스 같은 팀들도 플러스 1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한두 경기 덜 졌더라면, 요즘에 계속 1점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안 졌더라면은 사실은 토트넘은 그 득실차로는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이 이제 우승을 향한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토트넘은 우승권 바로 밑에 위치할 수 있는 정도의 득실 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최근에 토트넘이 기록한 패배가 그리고 네 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트넘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토트넘이 플러스 11이라는 득실차를 가지고 14위에 존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8위인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득실차가. 근데 토트넘은 플러스 11인데 아스톤 빌라랑 14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토트넘의 장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평균 리그 4위입니다.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아스날, 맨유는 이제 요즘에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캐슬 같은 팀들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는 거죠. 노팅엄은 오히려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이 골 기대값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이죠. 리버풀, 첼시, 본머스, 맨시티, 뉴캐슬 다음으로 토트넘이 있기 때문에 6위입니다. 실제로 넣은 골의 수는 얼마냐라고 봤을 때도 사실은 토트넘이 그렇게 처지지가 않습니다. 골수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보다 이제 그 득점이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오히려 하나 앞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골도 많이 넣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는 다 괜찮은데 근데 맨시티와의 경기 4대0으로 이겼던 이 시점 이후로 이제 부상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 뒤로 이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첫 번째, 평균 나이가 굉장히 낮다. 물론 평균 나이가 어마무시하게 낮은 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첼시가 이제 사실은 이번 시즌 내내 이런 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는 변동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데 토트넘은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그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죠.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32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나이가 22.9살이었습니다. 23세에 가까웠죠. 23세에 가까웠는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빼죠. 나머지 선수들의 평균 나이를 재면은 22세가 채 안 됩니다. 21.8세 정도 되는데 토트넘의 21.8세 혹은 이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23세에도 사실 첼시의 24.1세의 평균 나이보다 더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너무 낮은 나이의 연령의 선수들이 너무 많이 뛰고 있다. 킨스키, 그레이, 스펜스, 베르발, 무어는 17살이에요. 텔도 이제 19살이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단순히 어린 게 문제냐? 어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데 이제 경기 수가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너무 어린 선수들이 많이 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면면을 다 살펴보면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전 수가 많은 사카 같은 선수들도 사실 약간 그런 축에 속하기도 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440경기 그리고 1부 리그에 준하는 그러니까 유럽 탑 티어에 있는 그 리그에서 활약한 경기 수만 하면은 611경기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 단소 이런 선수들도 이제 꽤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킨스키 이하의 선수들. 이 선수들은 프로 레벨에서 일단 뛴 경기가 100경기가 채 안 되는. 무어 선수는 8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트넘에서 뛴 수가 이제 많지 않은 단소 같은 선수나 아니면 스펜스 그리고 이 이하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수들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도 사실은 한 시즌을 채 안 뛰어본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토트넘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손흥민, 벤탄쿠르, 포로 그리고 클루셉스키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상 토트넘 선수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충분히 녹아들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프로라고 이야기하기에도 경기 출전수가 너무 적은 그러니까 프로는 맞지만 너무 초짜에 불과한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이 토트넘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경험의 부족이라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기회를 허용하는가와도 이제 직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 토트넘을 상대로 여기가 토트넘의 키퍼가 있는 곳입니다.
토트넘의 키퍼가 여기 있는데 공격 방향은 이쪽으로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수많은 이 프로그레시브 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을 달고 전진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레시브 캐리라고 하는데, 공을 달고서 이제 골문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레시브 캐리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가 보통 프리미어리그 평균 14번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평균 프로그레시브 캐리의 평균 수는 14번, 15번 정도인데, 근데 이날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을 상대로 기록한 프로그레시브 캐리의 수는 무려 30번이 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토트넘은 리그 초반에 상대에게 허용하는 프로그레시브 캐리, 즉 전진하는, 공을 달고 전진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9번, 아스날을 상대로 12번, 브렌트포드나 맨유를 상대로는 10번이나 7번에 이를 정도로 거의 평균 이하의 그런 프로그레시브 캐리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리그 하반기라기보다는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이후를 쭉 보면요, 맨시티전은 무려 상대방이 32번, 풀럼전도 28번, 첼시 26번, 아스날, 뉴캐슬과의 경기에도 23번, 27번,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23번을 허용하면서 상대방이 공을 달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숫자가 이 부상자가 많아진 이후에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는 즉 무엇을 뜻하냐라고 했을 때 조직력이 망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제 실점 장면에 있었던 장면 봤을 때 토트넘의 백포가 구성되어 있는 라인을 보면 이게 개판입니다. 개판이고 페드로 포로가 여기에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홀딩 미드필더 2명은 한쪽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트넘이 이날은 또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전혀 이 공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죠. 결국에는 공을 달고 들어가는 장면이 발생했을 때 이 선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이런 장면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패스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골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토트넘을 상대로 선수들이 공을 달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수없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마다 토트넘이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냐, 혹은 적절한 어떤 압박이나 견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어떤 통계로 이어지냐면은, 이 상대방이 토트넘에게 가장 가까운, 이거는 이제 그 골문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슈팅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팀인데, 토트넘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이라는 팀을 상대로 전진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막아내야 되고, 가까운 곳에서 슈팅하면 아무래도 먼 곳에서 차는 것보다 득점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분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봤을 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경험 있는 선수들이 자신을 도울 수 없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 왜 상대방이 공을 달고 들어가면은 손흥민 선수도 여기 있을 수 있나요?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윙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상이 해결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 다 해결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토트넘 팬들도 좀 의아한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분석에 대해서 보고 나서 토트넘 팬들의 반응 중 하나가 제 눈길을 굉장히 사로잡았는데, 첫 번째는 비수마 벤탄쿠르보다는 더 나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펜스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로를 팔아서 나은 백업을 데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페드로 포로는 좀 지쳐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세모.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조금 더 많은 케미스트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팀원들 간의 어떤 조화가 조금 더 필요하고, 팀워크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harmonized pressed.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다 같이 압박을 하는, 일시에 전부 압박을 해야 이게 소용이 있는데, 이렇게 물 새는 것처럼 압박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이 사실은 참 이상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14위죠. 14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토트넘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통계적으로는, 그리고 득실차가 이렇게 높은데 지금 14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토트넘이 굉장히 불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부상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돌아옵니다. 거의 한 절반가량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토트넘의 조직력이 조금 더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경험 있는 선수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프로그레시브 캐리들을 좀 더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토트넘은 다시 한번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술이나 혹은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또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